You ready? 오늘의 스파팅카. 자, 여러분 저 왔습니다. 어제 시사회로 빠르게 보고 왔고요. 전 스크린 X로 보고 왔는데 진짜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영화의 스포일러가 가득 담긴 스포 리뷰고요. 뭐 전체적인 줄거리나 캐릭터, 빌런, 뭐 결말까지 영화를 보고 오셨거나 혹은 스포일러 보고 가도 무방하신 변태들, 요런 분들 먼저 영상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썰뚜거미하고 바로 가볼게요. Rebirth. 시작은 스파이더맨 단독 마블 인트로로 시작됩니다. 이전 3부작의 장면들과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시작부터 스파뽕 잔뜩 채워주고요. 이후 4년 동안 혼자인 피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슬프게도 피터는 오직 SNS 너머로만 이들의 근황을 확인합니다. 네, 이게 노웨이홈 엔딩의 진짜 무게죠. 지난 4년 동안 피터가 뭐하고 살았냐? 일단 톰스톤을 시작으로 스콜피온부터 부메랑, 타란툴라, 램로드 이런 애들 잡으면서 끝없이 싸우죠. 그 덕에 훈장도 받고 뉴욕시의 범죄율이 80% 이상 줄어들지만 피터는 매일 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싸움으로 지쳐갑니다. 피터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일로 도피 중인 거죠. 멈추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이니까 안 멈춥니다. MJ와 네드가 그리워 미치겠는데 그걸 느끼기 싫어서 밤새 빌런들을 팹니다. 데스틴 감독이 말했죠. 조나츠가 내게 준 선물은 일밖에 없고 혼자 있는 피터를 준 거. 이웃들과의 인사까지 피해가며 살아오던 피터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창고를 개조한 건물로 이사까지 가죠. 그리고 이 피터의 집 문엔 거미가 잔뜩 거미줄을 지어놓은 모습을 비춰줍니다. 네, 그만큼 지금 피터가 일에 미쳐있고 이 문이 아닌 창문으로만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피터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거미의 유전자와 형태로 변해버리는데 여기서부터가 영화의 진짜 핵심입니다. 결론만 말해서 인간이 외로우면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피터의 곁엔 이제 MJ도 네드도 없고 메이 숙모도 세상을 떠났고 토니도 스티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한 게 뭐냐? 관계를 아예 안 만드는 거예요. 이 밥은 서서 먹고 잠은 안 자고 대화는 마스크 쓰고 빌런이랑 합니다. 피터를 인간으로 붙잡아두던 게 뭐였냐면 메이 숙모의 잔소리와 MJ와의 데이트, 네드와의 레고 조립, 이런 시시껄렁한 것들이었죠. 근데 그걸 전부 걷어내니까 피터에게 남은 건 벽타는 거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터의 변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설정이 아니라 이 4년짜리 고독과 고립이 몸에 청구된 것에 가깝죠. 그래서 피터의 몸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 웹슈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 손목에서 거미줄이 그냥 나오고 그것도 듬뿍. Alright, organic webs. Peter 2 had him. He was cool. You're cool. 그리고 감각이 미쳐 돌아갑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머리가 쪼개지고 원래 거미의 특성처럼 모든 진동으로 세상을 읽죠. 또 자고 일어나면 집이 거미줄로 도배가 돼 있고 이 고치 안에 거꾸로 매달려 있고 이렇게 흰자위가 사라지며 프레데터 모드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어땠자 베놈에 이어서 이 톰 스파츠초로 어두운 각성을 보여주죠. 이건 원작 코믹스의 설정을 조금 가져온 부분인데 여기서 피터는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고치 안에서 허물을 벗고 부활합니다. 이때부터 유기 거미줄과 야간 시야, 독침 등의 기술들을 얻죠. 이 원작 스토리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 바로 거미가 되려는 인간으로 살 것이냐, 인간으로 남으려는 거미가 될 것이냐였죠. 90년대 애니엔 다리 8개 달린 괴물, 요 맨스파이더가 등장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요건 나오진 않고요. 이런 피터에겐 매일같이 두통이 찾아오고 결국 피터는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자, 이런 피터를 도와줄 단 한 명의 인물, 우리 브루스 배너가 등장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대학의 물리학 교수로 있죠. 여긴 원작에서 피터가 다녔던 그 학교인데 실사 MCU에 이 설정을 도입했고요. 배너가 쉬얼크에서 변신 억제 장치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인간의 형태를 유지했었죠. 근데 사고로 원본이 박살났고 개량된 버전으로 다시 만듭니다. If you see me with this stuff, run. 이 지구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존재가 요 조용한 강의실에서 칠판에 문제 쓰고 있는 거예요. 피터가 배너 교수를 찾아간 이유, 배너는 몸 안에 괴물 억누르기 전문이죠. 사실 원래 이 자리는 커트 코너스 박사 자리죠. 이 스파이더맨의 공식은 피터가 유전자 문제로 고민하고 도와줄 대학 교수를 찾고 그 교수가 나중에 초록색 괴물이 되고 스파이더맨이 그 괴물과 싸우는 루트인데 이게 이번엔 헐크가 됩니다. 리자드 루트에서 한번 꼬았죠.
사실 이 둘은 엔드게임에서 함께 타노스와 싸우지만 배너는 아예 그를 모릅니다. Excuse me, Dr. Banner. I need your help. What did you say your name was? 하나도. 이후 피터는 배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So could you get rid of the bad aspects but keep the good? How would you decide what parts of nature are good or bad? 여기에 배너는 좋고 나쁨을 누가 정하냐. 그러니까 변이 캐릭터의 철학적인 질문을 역으로 던집니다. 이건 배너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질문이기도 하죠. 헐크가 괴물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일부인지 없애야 할 저주인지 받아들여야 할 힘인지 평생 고민했던 그 질문을 피터에게 돌려줍니다. 이 짧은 대화 안엔 두 사람의 관계, 이번 영화가 던지려는 주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안의 괴물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죠. 내 안의 괴물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하지만 배너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피터는 배너에게 힌트를 얻어 억제칩을 개발합니다. 자, 그리고 진 그레이가 등장합니다. 마블과 세이드가 개봉 직전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우리도 그냥 모른 척 해줬다. 진 그레이는 엑스맨 창단 멤버 5명 중 한 명이죠. 사이클롭스부터 아이스맨, 비스트, 엔젤, 진 그레이까지 이 뮤턴트 역사의 산증인인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염력을 사용하고 향후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이렇게 다크 피닉스가 됩니다. 뭐 이런 영화가 있다던데 몰라요. 난 그런 영화 못 봤어. 이 징그레이 서사는 항상 통제였습니다. 힘이 너무 커서 자기가 못 따라요. 이번 영화에선 사람의 정신을 옮겨다니는 마인드 점퍼가 되고 이 스콜피온은 물론이고 할머니, You sure you want to do this, Scorpion? You think I'm Scorpion? 퍼니셔와 MJ, 우리 헐크의 몸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나버립니다. Dr. Banner? No banner, only Hulk. 빌런인데? 그리고 진이 이렇게 흑화해버린 배경, 그녀의 동기는 언니 세라를 찾는 거. 세라 또한 진과 같은 능력자였고 어느 날 갑자기 DODC에게 납치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진은 숨겨진 메인 빌런이 아닌 DODC에 이용당하는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여동생 세라를 죽인 놈이 데미지 컨트롤의 국장, 이 윌리엄 매치거였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DODC였고 얘네는 초능력자들 잡아다 실험하고 고문하는 이들의 능력을 복제하고 이용하려 했던 거. 이 새끼들 이거 한번 일낼 줄 알았다 내가. 결국 진은 DODC의 반격을 꾀하는 물질, 언니가 기뜸해준 VMAX를 찾고 있었죠. 매치거는 피터를 속였고 진을 쫓는 정부의 개가 됩니다. 이거 완전히 엑스맨 테마죠. 다른 존재들은 위험하니까 가둬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그 논리에 이용당하는 선한 사람. 마블이 스파이더맨 영화의 엑스맨의 테마를 이식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진의 조종이 안 통하는 유일한 존재였고 후반부에 결국 VMAX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VMAX는 다름 아닌 실험실 천장 환풍구에 붙어있던 이 환풍구 회사의 잘린 이름이었죠. 네, 언니 세라 또한 DODC에 붙잡혀 실험을 당했고 고통 속에 이 VMAX를 발견한 뒤 몸부림치면서 동생 진에게 신호를 보냈던 거죠. 이 모든 걸 알게 된 진은 분노하고 내재돼 있던 모든 능력들이 각성됩니다. You're the only one who's immune. You can't control. 야, 개인적으로 이 장면 진짜 백미였는데 이 반경 10m 내의 사람들만 통제하다가 반경 1km까지 늘어버린다. 이 시크릿 어즈에서의 징그레의 능력이 진짜 기대되죠. 프랭크는 뉴욕에서 마약 조직 거점들을 정찰 중입니다. 이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로 경찰 동료인 드월프와 소통하죠. 드월프는 피터에게 정보를 흘려주는 내부자로 나오는데 결국 이 둘의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요 케미가 뿜어져 나오고요. Go home! 결국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둘이 뭉치고 이 R등급의 남자를 12세 관람가로 만들죠. 근데 아무리 자기 목숨 노리는 사람 많다지만 뭐 헐크가 와도 깔려 죽을 만한 트랩을 깔아놨냐. 이번 영화에선 우리 퍼니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 겁나 등장해요. 이 칠리 요리를 직접 해주질 않나. 이 츤데레 마냥 피터의 부탁도 척척 들어주고 피터가 걱정돼서 따라가죠. 아니 몇 개월 전에 보여줬던 그 퍼니셔 뒤졌냐.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퍼니셔의 목숨을 구해줬던 썰, 이 스태튼 아일랜드의 사건을 여러 번 풀죠. 사실상 MCU에서 둘의 만남은 처음이지만 피터가 활동했던 4년 동안엔 둘의 동선이 여러 번 겹쳤고 이 과정에서 퍼니셔의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된 거. 처음에 이걸 복선으로 깔아놓는데 그래서인지 프랭크는 피터에게 마음의 빚을 안고 있었고 이런 마음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를 도와주려 하지만
되려 피터에게 치명상을 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은혜가 풀했더니 원수로 감냐. 하지만 이건 원작을 오마주하려는 빌드업이었을 뿐. 그렇게 프랭크는 피터의 와이프 마냥 병간호를 하고 이 정신을 찾은 피터를 보고 눈물까지 보입니다. 네, 프랭크는 그동안 복면 쓴 놈들은 죄다 극혐했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피터의 용기와 행동을 크게 인정하고 너 같은 친구는 처음이다. 마스크 안에 있는 너도 정말 좋은 녀석이고 정말 용감하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죠. 이걸 본 피터는 못 참고 바로 놀리죠. 네, 결국 이들은 둘도 없는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가 됩니다. 실제 두 배우는 각각 스파이더맨과 퍼니셔의 오디션까지 같이 본 동료고 옆집 오디세이에서 한 번 더 만나죠. 자, 그리고 세비지 헐크의 등장. 야, 헐크 간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긴 하죠. 실제로 이너 오프닝 때 본 게 마지막이니까 헐크는 결국 피터를 로키테처럼 패대기 치고 피터를 죽이기 직전까지 가지만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후 이성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전 요 당시 헐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 그렇게 다시 배너로 돌아가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이 형 실려간 병원이 또 정신병원이야. 착하게 살고 있는 교수님 왜 건드리냐. 하지만 이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 보고요. 피터는 영화 내내 이들의 슬픈 스토커가 됩니다. 네드와 마주친 뒤에 그를 미행하고 집들이 파티에서 메이나드라는 가짜 이름을 쓰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두 사람 집에 들어갈 방법이 이 가명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스파이더맨이 이들을 몇 번이나 구해줬다는 사실, 이걸 피터 앞에서 언급합니다. 네드는 스파이더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 스파이디 트래커 앱을 만든 거였죠. 네, 네드와 MJ의 기억은 지워졌지만 마음의 방향은 안 지워진 겁니다. 둘은 계속 저 마스크 뒤에 누가 있을까를 궁금해해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네드의 기억이 진짜 돌아온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고민하던 피터가 네드에게 자신을 피터로 소개하고 지난 수년 동안 해왔던 핸드사인을 하는데 네드가 이걸 자연스럽게 이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엔딩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네드의 기억이 돌아왔을 리는 없죠. 그저 피터가 자신을 피터라 소개했고 네드는 그저 몸이 기억하고 있는 핸드사인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이 장면에선 MJ가 피터의 억제칩을 고쳐줍니다. MJ는 항상 피터를 돕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의 정체를 모르는 지금도 똑같이 그를 도와줍니다. 자기가 누굴 돕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 영화의 카메오. 우리 필라기 형이랑 어땠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슈트 디테일엔 이들이 녹아있죠. Alright, organic webs. Peter 2 had him. He was cool. 나중에 토비가 이 손목 거미줄을 직접 보게 된다면 뭐라고 할지도 겁나 궁금하고요. 필라기 형의 등장은 아직 물음표지만 토비는 둠스의 등장 루머가 있고 결국 시크릿 어즈에서 만나게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확정되었던 옐레나의 카메오. 스파이더맨이 정보를 얻으려고 옐레나를 찾아갔는데 하필 목욕탕이었죠. 옐레나가 속옷이랑 마스크만 빼고 다 벗어라고 말하는 코믹신인데 저는 이 장면 보자마자 팬티 슈트가 떠올랐고요. 또 피터는 착해서 고지고대로 말을 잘 듣습니다. 사실상 스토리의 중요한 장면은 아니고 그냥 딱 연결고리 정도의 역할만 하고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화의 클라이막스. 폭주하는 진이 조종하는 핸드와의 전투씬. Hey, can we do this one at a time, please? You're the only one who can do it. 이 장면을 스파팅크 편집하면서 300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입이 진짜 떡 벌어졌습니다. 그냥 존나 지린다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피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진은 친구나 가족은 사치다. 더 이상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그냥 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둘 중에 넌 누구냐 묻죠. 그리고 피터는 말합니다. 난 둘 다. 네, 이때부터 초각성해버린 스파이더맨.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가는 피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통제 불가능한 폭주가 아닌 핸들을 죽이지 않는 선택까지 정확히 둘의 모습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성한 스파이더맨은 둠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영화의 쿠키는 딱 하나. 쿠키는 30초 정도로 정말 짧습니다. 네드의 스파이디 트래커가 작동하고 피터의 동네인 퀸즈를 비추는데 스파이더맨이 위치한 아이콘이 물음표로 뜹니다. 이게 퀸즈를 넘어 지구로 줌아웃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행성, 여기서 또 한참을 벗어나 우주 한복판에 있다는 장면과 함께
이 쿠키 영상은 모두 끝이 납니다. 네, 스파이더맨이 우주에 있다는 이 엄청난 뉴스를 뭐 행성을 띄우거나 스티브를 부르는 방식으로 안 보여줍니다. 네드 스파이디 트래커 앱 하나로 보여주죠. 그렇다면 대체 피터는 어떻게, 과연 어디에 위치한 걸까? 피터의 위치는 지구상에서 감지되지 않았고 행성도 아닌 우주 한가운데를 가리켰죠. 이건 둠스의 스토리에 달려있습니다. 이 둠스에 등장하는 두 지구, 팜포와 둠이 위치한 지구 828 혹은 엑스맨 유니버스인 지구 10005. 만약 이 두 지구도 아니라면 둠이 새롭게 창조하게 될 행성 배트로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둠스를 건너뛴 후 바로 배트로드가 배경이 된다는 거죠. 먼저 배트로드의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선 이 지구 인류길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배트로드는 모든 지구들이 전부 소멸되고 하나의 행성을 탄생시키는 개념이니까요. 따라서 이 시점에 피터는 누군가의 요청이나 혹은 소원에 따라 배트로드나 우주 한가운데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로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두 번째 가능성, 리드 리처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마블이 둠스의 톰을 캐스팅하지 않은 걸까?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인간들이 너무 많아. 로더를 모셔오는 것만 해도 일단 수천억이죠. 공식 캐스팅 라인업만 해도 이미 27명이고 실제로 톰은 오디세이 촬영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죠. 영화를 2시간 46분으로 추리긴 했지만 사실 이 안에 27명의 분량도 전부 담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꽤 비중이 높은, 몸값도 꽤나 커진 피터를 등장시킨다면 누군가의 분량도 확 줄어들겠죠. 현재 알려진 톰 홀랜드의 캐스팅 비용이 1,500에서 2,000만 달러인데 11호 때 25만, 홈커밍 때 50만, 인어 때 300만까지 쭉쭉 필모로 쌓아가면 굉장히 착실하게 몸값을 올려왔죠. 어쨌든 마블은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고 굳이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 두 영화에 스파이더맨을 2번이나 소비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이건 둠스의 유출 플롯을 대입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루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살짝은 걸러 들으시고요. 둠스의 오프닝은 토비 스파이더맨 세계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게 다름 아닌 데드풀과 울버린. 이들은 비스가 만든 행성 파괴 폭탄을 들고 본인들의 우주를 잉커전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토비의 지구를 파괴하렵니다. 그렇게 울버린은 장치를 작동시켰고 이 사고로 스파이더맨과 함께 희생된다고 하죠. 네, 아마 둠스의 티저에 보여줬던 그 장면, 우리 프로페서가 폭발하는 행성을 보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이후 스티브는 로키의 도움을 받고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팜포와 둠의 지구인 828로 이주, 그리고 그의 존재가 잉커전을 촉발해버립니다. 이후 어쩌고저쩌고에서 대격돌의 전쟁의 배트로드의 탄생까지. 여기서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 시나리오에 피터가 낄 자리는 아예 없다는 거죠.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이 정도 규모의 전쟁에 스파이더맨이 나온다 해도 시크릿 워즈에서 쓸 카드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머의 내용처럼 우리 어땠자를 살짝 넣고 초기에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뭐 아직까진 루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마블의 선택은 피터를 잠시 우주 바깥으로 빼둔다 였던 겁니다. 여기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은 둠이 배트로드를 만드는 딱 그 타이밍에 피터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위치했었고 둠의 기억 삭제가 통하지 않으면서 피터가 이전에 616 지구를 기억하는 이 히어로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둠이 모두의 기억을 지우고 배트로드를 만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자는 기억이 남아있겠죠. 자, 그렇다면 피터는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부터는 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TVA의 보이드. 보이드는 시간의 끝에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이 드라마 로키와 데드풀과 울버린에 나왔었죠. This is the void, that's Goliath. We're his lunch. Come on! Where the hell are we? I don't know. Carousel sun, and when the night is seeing you. 그리고 배트로드를 만들 때 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붕괴하는 우주들의 파편들을 주워다가 이 짜집기에서 하나의 행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죠. 근데 재활용업자는 쓰레기장 밖에 있는 것들을 줍지 폐기 처리된 것들은 뒤지지 않습니다. 이 보이드는 애초에 스캔 대상 리스트에 없는 거죠. 앤트맨의 양자의 영역과 비교해보면 여긴 어쨌든 우주 아니죠. 이전에 칸칸이가 살았고 스캇이 왔다 갔고 이미 한번 써먹은 카드입니다. 로키는 지금 시간의 끝 옥자에 앉아서 시간선들을 붙들고 있죠. 만약 둠이 현실을 갈아엎더라도 로키만은 기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로키가 이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히어로들, 즉 살아남은 피터 파커를 데려오고
그를 배트로드에 파견해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보이드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히어로들,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들과 함께 또 원작 코믹스의 스토리와 맞물려보면 원작에선 라이프래프트라는 구명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커전으로 두 지구가 충돌하기 직전 리드가 이미 우주가 끝날 걸 알고 있었고 우주가 소멸해도 생존할 수 있는 구명정을 만듭니다. 여기에 탄 멤버들은 극소수였죠. 만약 둠스에서도 리드가 구명정을 만든다면 피터가 여기 따라붙었을 수 있겠죠. 결국 이 구명정이 추후 배트월드에서 발견되고 기억을 가진 소수의 히어로들이 빠져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딱 한 줄이죠. 소멸의 순간에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았던 이들은 둠의 기억 제거에 포함되지 않았다. MCU에 이걸 그대로 옮겨와보면 둠스의 엔딩 시점에 피터가 짧게 등장, 혹은 쿠키 영상에 나와서 이 구명정에 우연히 탑승하고 피터의 위치가 우주 망망대의 한 곳으로 찍힌 거. 이 피터의 위치가 행성 위가 아니라 행성들 사이 아무것도 아닌 공간, 우주 위 구명정에 위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MCU에서 이 구명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원작에선 리드 리처드가 만들었고 MCU에서도 리드겠죠. 둠스에서 616 지구로 건너왔다가 다시 엑스맨 유니버스로 넘어갑니다. 이미 갤럭투스의 침입으로 자기 우주를 잃을 뻔했기 때문에 인커전의 위기에선 아무리 계산해도 못 막을 거란 걸 압니다. 따라서 정확히 구명정을 만들 계획을 세우겠죠. 물론 루스 형제가 원작 스토리를 그대로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에게 선택권은 크지 않겠죠. TV에도 구명정도 아니라면 세 번째, 엑스맨 유니버스. 다음 인커전의 진원지가 바로 여기인 거죠. 근데 왜 여기가 인커전의 진원지냐? 지금까지 엑스맨 영화 시리즈 내에서 이들은 굉장히 뒤죽박죽 뒤엉킨 시간여행을 해왔죠. 그래서예요. 벌 달게 받을 시간. 근데 만약에 피터가 여기로 오면 오히려 기존 멤버들과 피터의 동선이 겹쳐버리겠죠. 피터가 다른 시점에 여기에 방문한다 해도 일단 이 둠스의 시점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피터가 아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진 그레이죠. 진이 엑스맨 유니버스로 건너가고 이 과정에서 피터와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피터는 자의가 아닌 타이에 의해 다른 우주로 이동했고 이게 TV에 위치한 보이드가 됐든 원작처럼 리드의 구명정이 됐든 피터를 기억하는 로키의 소환이 됐든 결국 둠스의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겠죠. 둠스에는 오는 12월 18일, 시크릿 워즈는 내년 12월 17일. 피터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답은 빠르면 5개월 후 아니면 1년 5개월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내피셜에 불과하고요. 루스 형제가 이 두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방식으로 비틀었냐에 따라 우리가 아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5개월 후에 둠스데이가 개봉하죠. 즉 이번 영화가 둠스데이로 가는 유일한 달인 셈인데 하지만 이번 영화는 그 다음 영화 이 시크릿 워즈로의 세팅을 합니다. 이게 앤트맨과 와스퍼의 구조랑 똑같아요. 기억나시죠? 그 쿠키에서 스콧이 양자 영역에 갇혔고 이너에서 스냅이 터졌던 구조. Hank! Oh? Okay, seriously, don't joke around. Bring me up. Let's go. Guys! 그리고 그 상태로 엔드게임까지 갔었는데 이 피터도 똑같죠. 영화의 엔딩에서 판을 벗어나고 둠스데이 내내 부재하고 시크릿 워즈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서사가 아닌 전체 흐름 차원에서 이번 영화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이번 브랜뉴데이는 멀티버스 사가의 마지막 숨 고르기입니다. 이 우주전쟁 직전에 스트릿 레벨로 방어를 하고 이 쉬었음 청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의 스케일 인플레이션에 지친 관객들에게 이 숨쉴 구멍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엑스맨 리부트의 시작. 그 중심에 있는 진 그레이를 대비시켜줘. 그리고 나와 같은 존재들을 찾으러 간다는 퇴장. 이 뮤턴트 사가의 첫 발이고요. 세 번째는 피터를 시크릿 워즈로 로켓 배송시킵니다. 쿠키에서 그를 판 밖으로 빼내고 이 둠스데이 내내 부재시키고 시크릿 워즈에서 극적으로 복귀시키는 구조. 자, 이번 영화를 정말 많이 봐주시고 또 재밌게 즐겨주신 덕분에 개봉 하루 사이에 246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첫날에만 68만 명이 봤고 2년 만에 최초 오프닝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스포일러 리뷰 2탄, 지난 1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떡밥들, 가장 얘기가 많았던 마일즈 모랄레스와 여러가지 오마주들, 헐크와 모두의 기억 등등 무띵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댓글, 이 재밌는 해석들까지 싹 다 지금 DM만 400개가 넘게 와가지고 일일이 답장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으로 뽑아서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았던 몇몇 떡밥들과 이스터에그들을 가볍게 풀어볼게요. 옐레나가 미스테리오랑 스파이더맨 팬아트 얘기를 하고 이 스파이더맨의 흉흉한 소문을 말합니다. 네, 얘 정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간만에 미스테리오까지 언급해주죠. 그리고 매 시리즈에 등장했던 레고.
이번 영화에선 추바카 피규어가 나오고 레고도 직접 만들죠. 네드가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2명으로 추렸고 이건 로저 해링턴과 플래시였죠. 아예 안 보니까 또 허전하긴 하네. 피터는 매번 시간을 내서 메이 숙모를 보러 가고 이때마다 매번 꽃을 사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가게가 델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Saw Mr. Dalmore? Hey, Mr. Parker. Number 5, right? Yeah, and with pickles, and can you smush it down real flat? Thanks. 그 디테일까진 넣지 않았더라고요. 피터는 자신의 이름을 메이너드라 소개하죠. 즉석에서 생각한 이름 같지만 피터가 항상 메이 숙모를 떠오르고 있고 네드를 보고 자연스럽게 너드라는 단어를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갇혀있던 쥐는 개인적으로 완다를 연상하게 했고요. 맥스 연기 진짜 좋았습니다. 스트레인저 띵스 팬들은 다들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야, 이 스팅에 나왔던 그 어린 꼬맹이가 정말 잘 컸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이뻐져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세이드 싱크는 이번 영화의 오디션 자체를 패스했고 We went, oh yes, it should be her and it should be this character, which is why there was no audition process or anything. There were some phone calls and some. Must be nice. Must be nice. I think I did 7 auditions. Oh, yeah. Yeah. Sounds about right. Oh yeah. Oh yeah. 이걸 톰이 부러워하게 됐는데 세이디가 애초에 오디션을 안 본 이유가 있었죠. 악행의 악행을 거듭하고 있는 DODC. 이제 얘는 단순한 청소 처리반이 아닙니다.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이제 MCU에 등장하는 모든 초인 능력자들을 감시 통제하고 팬들을 보안팀으로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력과 자본 구비, 연구팀은 물론이고 행정팀, 다양한 부서들까지 각지에 자리하고 있죠. 엔딩에서 국장 매치고가 사라졌고 이제 마블이 엑스맨 사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아마 우리가 알던 하이드라처럼 끊임없이 히어로들의 목을 옥맬 것으로 보이고요. 전 이번 영화를 보고 3번 정도 울컥했고요. 이게 진짜 초반이라서 제 자신도 당황했습니다. 참고로 전 노웨이홈 보고 펑펑 울 정도의 F 정도로만 얘기해둘게요. 처음으로 울컥한 건 단연 이 장면이죠. 솔직히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이거 보고 피터가 뛰쳐나가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토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MJ의 모습. 허구날 SNS만 하는 네드에 비해 MJ는 SNS 자체를 하지 않고 4년 동안 주구장창 얘네 근황을 확인했던 피터는 이 순간 MJ 곁에 누가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동안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와 함께 피터의 마음도 떨어지죠. 이 점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고 왜 톰 홀랜드가 톰 홀랜드인지 이제 톰은 피터 파커 그 자체, 스파이더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로 토비의 스파이더맨을 넘어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메이 숙모의 과거의 상신도 너무 반갑고 슬펐죠. 여기서 피터를 위로해주는 대사들, 다시금 책임에 대한 중요성과 미래의 피터가 겪게 될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지금 피터가 마주한 상황들을 메이 숙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정말 무서워질 거라고. 그리고 이건 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피터가 진에게 일부러 머릿속을 열어주는데 이들은 비슷한 사건과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고 진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메이를 만나고 비로소 피터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이의 대사가 정말 좋았죠. 피터처럼 고립되어 있던 진을 위로해줍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 하지만 때론 외로울 거고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널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이죠. 네,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진의 언니, 이 세라의 역할을 메이가 대신해줍니다. 진이 피터를 속여서 MJ로 돌아온 척했던 이 장면, 솔직히 여기서 피터가 너무 불쌍했는데 이후에 MJ가 결국 피터의 편지를 발견하죠. 그러곤 가면을 벗어달라, 난 피터랑 얘기할 자격이 있다 해서 피터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슬펐던 장면, 피터가 MJ에게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MJ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라도 미안하지만 나는 널 잘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말합니다. 네, 이게 원래 MJ 성격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고 거짓 희망도 주지 않고 이 팩트를 그대로 말해준 사람. 피터가 사랑했던 그 성격 그대로 피터를 밀어냅니다. 편지 또한 마찬가지죠. 이 둘의 사연이 적혀있는 편지를 다 읽어도 기억이 지워진 MJ에겐 그냥 남의 편지입니다. 문장은 이해되는데 감정이 따라오질 않죠. 이게 피터에겐 큰 잔인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였던 네드와는 만남을 이어주는데 편지를 보고 그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잘 알아준 거죠. 그렇게 이들은 오랜만에 삼총사로 돌아가고
네, MJ가 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준 장면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이쯤에서 댓글들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네드가 나오기 전 장면에서 피터와 친구들이 졸업 후 함께 살기로 약속한 장소인 학교 지붕에 앉아서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살짝 미소 짓던 MJ가 나오는데, 그 장면은 진의 각성 때 혼자 눈물을 흘리던 MJ가 피터에 대한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개봉 전에 예고편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영화 내에서 징그레이가 반경 1km를 광역 지배했을 때 모두가 멈췄는데 MJ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화 엔딩에선 MJ가 피터가 준 블랙 달리아 목걸이를 어루만지고 셋이 함께 살기로 약속했던 학교 지붕에 있죠. 전 이게 MJ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징그레이 능력으로는 기억을 되돌리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딱 요 타이밍, 진이 폭주하던 찰나에 MJ의 기억 일부가 돌아왔고 또르르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암시를 한 게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에 피터가 네드에게 자신을 피터라 소개하죠. 그리고 몸에 박혀있었던 핸드쉐이크,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피터라는 사실까지 기억한 네드도 언젠가는 이 기억을 찾게 될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편에 암시 떡밥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았고요. 배너 너무 슬프더라, 인격 돌아오고 하는 말이 다진 사람 없어요 반복. 네, 아니 진짜 피터도 피터인데 전 배너가 제일 불쌍했어요 솔직히. 교수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뭔 네드란 놈이 찾아오더니 이것 때문에 엮여가지고 진한테 끌려가고 마지막엔 정신병원행. 로건드 찰스 자비에 보는 것 같아서 슬펐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딱 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헐크가 피터를 기억하냐에 대한 댓글들이 있었죠. 세비지 헐크와의 전투에서 스파이더맨이 저 스파이더맨이요가 아니라 저 피터예요. 우리 친구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배너 박사는 피터를 기억 못하는데 세비지 헐크는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럼 헐크는 피터를 기억하는 거 아닐까요? 네, 여기서 헐크가 피터를 알아본 듯한, 이 떨어질 땐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 스파이더맨이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I think no one remembers that I'm Spider-Man apart from one. Nobody remembers that you're Peter Parker. They No know one they know remembers that Spider-Man. Spider-Man is Peter Parker. Yeah, they know apart from Spider-Man. They just don't know. one person. Okay. 네, 피터를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사실 이 세비지 헐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작 스토리를 보면요, 여기서 피터는 메피스토와 거래했고 전 세계가 피터 파커의 존재를 잊게 만듭니다. 노이움의 설정이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후 에피소드에서 헐크와 스파이더맨이 만나는데 헐크가 스파이더맨이 아닌 피터의 이름을 꺼냅니다. 전 세계가 피터의 정체를 잊었는데 헐크만이 피터의 정체를 잊지 않았죠. 물론 이 설정이 영화엔 제대로 묘사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떡밥 정도로만 남겨놓습니다. 후속작에서 푼다는 거죠. 이제 월드 월크 떡밥 얘기하는 것도 쪼까 지겨운 감이 있고, 이제 배너 상태 보면 사실 그냥 은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크릿 어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유종 애미 말고 유종의 미. 마일즈 얘기도 댓글과 DM으로 정말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에 병원에서 피터가 빠져나오고 여기서 목마탄 흑인 꼬마가 피터를 보고 슉슉. 카메라가 유독 오래 클로즈업하죠. 하지만 이 밖에도 영화 속 마일즈의 떡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영화 내내 피터와 소통했던 드월프 형사, 아들과 딸의 이름이 각각 말리와 이지고 굳이 자녀들의 장면들까지 여러 번 보여주죠. 네, 말리가 마일즈의 애칭일 수 있다. 연결 지으려면 지을 수 있겠죠. 실제 마일즈의 아버지가 NIPD 경찰이기 때문에 이걸 피터와 친한 드월프와 연결짓기도 편하겠죠. 케빈 파이기는 마일즈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고 이 스파이더버스 시리즈가 끝난 후 특정 시점에 마일즈를 합류시킬 생각이다 라고 밝혔는데, 네, 마블이 마일즈의 등장을 노리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떡밥 여러 개를 심어놓은 게 맞습니다. 만약 다음 작품인 5편에 마일즈를 진짜 등장시킨다면 피터가 활동을 시작했던 고등학생 시점, 대략 15살 정도의 나이를 가진 친구여야 할 텐데, 근데 이게 또 무의미할 수가 있는 게 다음 작품이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죠. 사실 여기서 타임라인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마일즈의 나이가 갈립니다. 브랜뉴데이 이후에 둠스데이 시점이 이어지겠죠. 근데 둠스데이로부터 약 5년 후 혹은 말도 안 되게 10년 후에 시크릿 워즈가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마일즈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마일즈가 지금 시점에 완전히 애기라고 해도 10년 뒤면 피터가 데뷔한 나이랑 비슷해지니까요. 어쨌든 브랜뉴데이도 결국 이 두 작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설정들을 마블과 소니가 잘 계산한 뒤에 향후 스파이더맨 5편에 풀 것으로 보입니다. 쿠키에서 우주에 있는 스파이더맨 표시가 나오기 직전에 지지직거린 게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의 글리치 스타일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쪽 세계와의 콜라보 떡밥은 아니었을지도 생각하게 되네요. 네, 스파이더맨 아이콘이 뜨기 전에 신호가 한번 끊겼다가 행성도 아닌 우주 어딘가에 뜨죠. 이걸 충분히 마일즈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마일즈를 염두에 뒀다면 굳이 이 우주 한가운데를 비춰주기보단 좀 더 확실한 암시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다음 영화가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더맨 5는 이보다 훨씬 뒤에 개봉하겠죠. 시크릿 워즈가 내년 12월이니까 이 5편 제작에만 2-3년이 걸린다 가정하면 최소 29년에서 30년은 될 것 같고요. 아직 이렇다 할 캐스팅이나 캐릭터 빌드업도 안 되기 때문에 톰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할 시크릿 워즈에서 갑자기 마일즈를 등장시키는 그림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전 언제 올지 모르는 마일즈의 떡밥이라기보단 당장 눈앞에 있는 시크릿 워즈의 떡밥이라 보고요. 케빈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니가 스파이더버스 끝날 때까지 손대지 말라 했다 하죠. 결국 마일즈의 모든 권리는 소니에게 있고, 이 장면을 가지고 마일즈 아니냐, 시크릿 워즈 아니냐 하는 것도 팬들에게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마블의 계산이 아닐까 싶고요. 자, 피터가 배너 찾으러 강의실 들어갔을 때 한 동양인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하죠. 근데 이 친구 이름이 신디입니다. 신디문, 스파이더 유니버스의 실크 이름이죠. 원작에서 그 방사능거미한테 똑같이 물린 캐릭터인데 얘는 그냥 이스터 에그입니다. 원래 소니의 실사 제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몇 개 시도하다가 이거 다 빠그라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실크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남겼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요. 실크 붐은 언젠간 온다. 제가 LA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으론 영화의 제작진들 거의 대부분이 스파이더맨의 찐팬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화의 오마주와 디테일들을 그냥 마구 넣어놨죠. 하나하나 빠르게 볼게요. 피터에게 생체 거미줄이 생기고 손목을 이리저리 시도하는 장면. Go, Web! Fly! Shazam! Go! Go! Go, Web, go! 유명한 헐크 패대기 씬. 또 교수님에게 목이 졸리고 이걸 설득하는 피터. You once spoke to me about intelligence. That it was a gift to be used for the good of mankind. These things have turned you into something you're not. 추락하는 MJ를 구하는 어스파 오마주. 또 쓰러진 피터를 데려가는 퍼니셔. 또 MJ가 조심해 피터라고 말한 장면은 엠마 스톤이 엔진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Sorry, I love you. Don't hate me. 그리고 메이숙모 회상 씬엔 토니의 그 종이봉투까지 그대로 있고, 이 버스 창문에 부딪히는 피터. 이 장면은 닥스와 스탠리의 오마주. That is hilarious. 또 네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엔 깨알같이 데스틴 감독의 차기작 이 나루토의 포스터까지 보여줘. 그 밖에 플스 스파이더맨의 구도와 액션, 이 점프 장면들을 정말 많이 오마주했죠. 그래서 이번 영화 어땠냐? 전 노이온만큼이나 정말 좋았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번 영화는 정말 큰 감자였습니다. 데스틴 감독이 이번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엔딩에서 피터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상처도 가시지 않았지만 피터는 더 이상 혼자 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철부지 고등학생 피터와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고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처럼 피터 역시 홀로서기의 아픔을 겪고 마침내 진짜 스파이더맨이 된 거죠. 네, 단순히 지난 영화들을 추억하는 팬서비스를 넘어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세상 모든 피터들에게 건네는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 그래서 이번 영화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정말 아름다운 선물 같은 영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3탄입니다. 이번 영화 한 2-3번씩은 보고 오셨죠? 전 4번 때렸고요. 이번 영화를 봐도
우리 진은 진짜 이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헐크의 그녀, 그가 노우먼이라 외친 이유, 또 우리 이쁜 징그레이가 완다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 스파이더맨의 미래와 억제기의 행복까지 하나부터 10까지 한번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미줄 꽉 잡아라. 헐크가 변하면서 노 브루스 노우먼 하는데 우먼이 블랙이도일까요? 정확히 헐크가 노배너 노걸이라 말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걸은 정황상 배너의 정신을 지배한 징그레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재미로 아주 살짝은 틀어서 나타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헐크는 사실 로맨스 영화를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 속 헐크의 서사인데, MCU에서 헐크를 배너로 되돌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나타샤 한 명이었죠. 헐크를 배너로 되돌리는 건 토니도 못했고 스티브도 못했어요. 그걸 유일하게 했던 게 이 나타샤였죠. 배너가 나타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Run with it, right? Or what did he do that was so wrong to you? Not a damn thing. 둘이서 사라지자고. 하지만 나타샤는 이렇게 말했죠. I adore you. But I need the other guy. Let's finish the job.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헐크는 퀸제 통신을 끊고 사라집니다. I can't track you in stealth mode. So help me out. I need you. 그게 이 둘의 마지막 로맨스였죠. 이후 엔드게임에서 나타샤는 죽었고, 그때 지구에 있던 건 스마트 헐크였습니다. 나타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렇게 벤치를 뽑아버리는 거 말고 별도의 큰 감정선이나 애도는 없었죠. 그리고 이번 영화에 처음 언급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슬픈 말인데, 헐크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얘기니까요. 헐크가 나타샤를 애도하는 장면은 여태까지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너 이후에 헐크가 튀어나올 기회도 없었죠. 이때 타노스한테 두들겨 맞고 그 뒤로 영화 내내 안 나옵니다. 슬픔은 공유지만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에 내뱉죠. 네, 이 헐크한테 남은 마지막 나타샤는 헐크가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린 나타샤입니다. 이젠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징그레가 1km 반경에 결계같이 쳐놓은 정신조종 능력에서 완다비전에서 했던 헥스 같은 옛날 텔레비전의 울렁인 같은 무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현실 조작 능력이나 정신조종은 아직까지 완다가 더 앞선다고 봤는데, 전 이번 징그레의 그 헥스 때문이라도 우리 완다 누나 컴백할 것 같아서 너무 기대 중입니다. 자, 완다의 팬이라면 이번에 진 보고 완다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이쁜 것도 똑같고, 일단 둘의 능력을 비교해볼게요. 둘 다 인간들을 통제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사실 무늬는 비슷한데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완다의 헥스 자체는 현실을 다시 씁니다. 카오스 매직이죠. 완다는 자신만의 마을인 웨스트뷰를 만들었고,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의 집과 직업, 심지어 없던 아이까지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건 속인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세계 자체를 편집한 거죠. 반면에 징그레는 텔레파시입니다. 반경 1km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장악해버립니다. 결계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의 머릿속만 지배하죠. 정리보면 완다는 세계를 고치고, 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비슷하지만 결이 좀 다르죠. 개인적으로 진과 완다의 대결은 언젠간 나올 거라 봅니다. 이미 수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루스 형제가 감다살이라면 시크릿 어즈에서 풀 거라 봅니다. 100%. 그래서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일단 케이스를 둘로 나눠야 돼요. 먼저 노멀 진과 완다. 진이 오메가 레벨의 뮤턴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완다는 뭘 할 수 있냐면, 실제 원작인 하우스 오브 M에서 이 대사 한마디로 전세계 뮤턴트 90%를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선 싸움이 안 됐죠. 진이 완다의 정신을 공격하기 전에 완다가 네 능력은 원래 없었어 라고 말해버리면 끝나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피닉스 진과 완다. 여기가 재밌습니다. 원작에서 카오스 매직은 피닉스 보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단순 출력만 놓고 보면 다크 피닉스는 항성 하나를 통째로 삼킨 존재입니다. 이 별이랑 태양을 먹어버려요. 그냥 이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매치는 스펙 싸움이 아니라 선우 싸움이 됩니다. 완다가 카오스 매직을 먼저 꽂으면 완다 승. 근데 진이 피닉스로 진화했고 피닉스가 먼저 반응했다. 그러면 완다는 그냥 증발.
사실 뭐 유치한 상상이죠. MCU는 항상 밸런스를 조절하고 스토리를 그려내기 때문에 다크 피닉스 이런 건 향후 몇 년 후에나 꺼낼 거고, 완다랑 맞붙는 건 그냥 팬서비스 차원에서 꺼낼 확률이 높겠죠. 자, 운다고 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였던 완다는 머지않아 돌아오게 될 거라 봅니다. 원작에서도 둠과 진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크릿 워즈라 보고요. 루스 형제가 완다를 반드시 활용할 거라 봅니다. 보고 싶다 눈나. 초반 탱크 추격신에서 피터가 버스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머리가 투톤인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엑스맨에 대한 떡밥 같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영화 개봉하기 전에 트레일러 분석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피터가 DODC 탱크 쫓는 장면 나오죠. 살짝 우리 샘스파 오마주한 그 장면. 그리고 또 닥스 오마주 씬까지 이어서 보여주고 That is hilarious. 여기 여자 승객 한 명이 앉아있죠. 네, 이분이 우리가 아는 그 투톤 컬러의 엑스맨 캐릭터 로그와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그 머리 컬러만. 이건 사실 의도했다기보단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MCU에서도 엑스맨을 도입시킵니다. 일단 그 첫 바다가 징그레이죠. 브랜뉴데이를 시작으로 징그레이가 등장했고 이제 둠대, 시워 또 그 다음에 개봉하는 엑스맨에서 이 모든 엑스맨 캐릭터를 한 방에 공개합니다. 엑스맨의 감독은 썬더볼츠의 감독을 맡았던 제이크 슈라이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요. 제가 짧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인간의 내면을 심도 깊게 다뤄야 하는 엑스맨 같은 영화에선 정말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인 것 같고요. 일단 로그 역할엔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주인공 켈리 스페니가 물망에 오른 상황이고 이 앤디는 블랙팬서로 캐스팅되었죠. 어쨌든 마블이 엑스맨 캐스팅을 비롯해 MCU 전체 캐스팅엔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VMAX 얘기도 참 많았는데요. 뭐 기묘한 이야기 베크나한테 지배당한 맥스다, 이 V의 베놈 떡밥이다, 김보성 VMAX다, 요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세라의 머리끈 색이 징그레이 클래식 컬러라는 얘기도 많았죠. 마블이 감다살이면 이건 엑스맨에서 진의 슈트를 만들 때 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언니 세라의 유품 머리끈 컬러로 디자인을 하겠죠. 모든 유전자에 적용되는 돌연변이 억제기는 엑스맨의 핵폭탄 투하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스파이더맨이 EU 시리즈에서 아이언맨 포지션처럼 빌런 제조기가 될지도요. 하필 매치거가 억제 기술을 알고 있고 실종까지 됐으니 그 기술이 돌연변이 제거 기술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네, 사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건 피터가 떨고 간 이 조그만 장치, 바로 범용성 억제기죠. 이거 지금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진의 억제기는 파괴되는 걸 보여줬지만 피터 거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단 복귀부터 해볼게요. 피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대학에 있는 배너를 찾아가고 특정 DNA의 발현 자체를 억제하는 개념을 배웁니다. 이걸 피터가 이비랑 같이 실물로 만들고 계속 실패하다가 MJ의 도움으로 완성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 이 억제기의 진짜 문제는 성능입니다. 방사능 거미에서 온 거미 DNA, 또 징그레이의 뮤턴트 유전자를 전부 꺼버리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전용 안정장치가 아닌 초능력이라는 현상 자체를 꺼버린다는 거. 말 그대로 범용 돌연변이 억제기였죠. 그리고 피터의 억제기는 클라이막스에서 피터가 둘 다 나다 라고 하면서 뜯어버렸죠. 명장면이었고요. 문제는 이 데미지 컨트롤 본부안 적진의 한복판에 떨궜습니다. 이 데미지 컨트롤이 뭘 하는 조직이냐, 이들의 초능력을 복제하기 위해 이렇게 가둬놓고 강제 실험을 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진의 언니 세라를 죽였고 그 기록을 전부 말소까지 해버렸죠. 그리고 이들에게 초능력을 끄는 스위치가 굴러 들어온 겁니다. 내부 연구팀까지 꾸려가면서 초능력자들을 어떻게 잡을지 이 짱구를 굴리면서 복제 실험까지 하던 집단인데 이젠 목에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데드풀에 등장했던 그 목줄. Well, I see myself as more of an East Coast Hufflepuff. DODC의 수장인 매츠고가 이걸 직접 보았고 이자의 행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의도한 여백이죠. 이 흐름은 이미 원작에 등장한 바 있는데 원작에서 뮤턴트 억제 칼라는 단골 소품이었고 정부나 기업, 빌런들이 돌아가면서 썼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사실 치료제 쪽이에요. 이것도 과거 엑스맨 3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당신은 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드릴게요 하면서요. 자, 다시 배너의 질문으로 돌아보면 좋고 나쁜 걸 무엇으로 정하냐, 이 질문을 그대로 뮤턴트에게 던져보면
뮤턴트의 유전자는 좋은 DNA인가 나쁜 DNA인가? 이 질문이 바로 엑스맨 서사의 60년짜리 주제 전체입니다. 그걸 이번 영화가 대사 한 줄로 미리 심어놓은 거고, 마블은 시크릿 워즈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엑스맨 사가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번 징그레이를 중심으로 말이죠. 자, 이번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은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피터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는데 거미의 변이는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이번 영화에서 피터는 그 첫 번째 변이를 하죠. 그리고 굉장한 능력들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어텐저가 베놈 슈트를 입고 겁나 세지긴 했지만 Where am I? 지금까지 영화에서 제대로 묘사된 적 없었던 능력들이죠. 만약 다음 영화에서 이 거미의 3단계 변이 설정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피터에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원작에도 나왔던 이 팔 6개 달린 괴물, 이걸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원작선 피터가 거미 능력을 없애보려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혈청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 결과 팔이 4개 더 자라고 말 그대로 거미 인간이 되어버리죠. 또 치명상을 입어도 빠르게 회복하고 다른 거미들과의 연결까지 가능해지면서 이 앤트맨 마냥 거미들을 호출합니다. 사실 이걸 영화에서 풀면 너무 기괴한 느낌이라 풀기 어렵긴 하겠지만, 피터가 다시 한번 통제하기 힘든 변이를 겪고 말 그대로 거미의 2차 변이를 보여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더맨은 이제 새로운 3부작을 시작했죠. 이번 브랜뉴데이와 남은 5, 6편, 여기서 자연스럽게 2, 3차 변이를 다루고 더 이상 변이를 통제할 수 없는 피터를 보여줍니다. 이번 브랜뉴데이에서 처음에 진이 한 가지 떡밥을 던집니다. 네 친구들만 너를 잊는 게 아니라 네 자신도 널 잊게 될 수 있다고. 전 이게 2, 3차 변이의 암시라고 봤고요. 이제 이성도 사라지고 언어 감각마저 사라지는 본능만 남아버린 거미인 거죠. 결국 피터 파커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피터가 내린 선택은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해 이 세상을 떠나는 정말 슬프고도 고독한 결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스포일러 분석 4탄, 스파팅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할 말 진짜 많다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로만 구성된 알찬 내용들, 따끈하게 공개된 쿠키 영상 숫자 떡밥, 네드의 빌로나부터 이 엘리베이터 걸은 누군지, 엑스맨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 잠은 자는 건지, 이번 영화의 깨알 같은 디테일 떡밥들까지 싹 다 바로 진도 나가보자. 자, 일단 바로 어제 공개된 뜨거운 감자죠. 쿠키 영상에 스파이디 트래커가 등장했고, 글리치 전환이 될 때 이 5자리 숫자 96283이 뜬다는 제보인데, 네, 우리 토비 스파이더맨의 지구죠. 그러니까 다른 우주의 스파이더맨이 감지되었고, 이게 토비 유니버스의 지구가 된다는 거. 즉 우리 어텐저가 다시 한번 출연한다는 연결고리인데, 일단 제가 1프레임 단위로 바로 체크해봤습니다. 아우 눈 빠지겠다 이씨. 일단 숫자로 추정되는 형태는 아예 안 보였고요. 이 숫자 비슷한 도형은 나왔어도 이게 바로 전 장면에 나왔던 행성에 퍼지는 형태라 그냥 숫자로 보려는 심리가 뇌이징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쿠키의 재미가 요런 거긴 한데, 제가 앞선 쿠키 분석 영상에서 다룬 내용처럼 이번 쿠키에는 크게 3가지 해석이 있죠. 첫 번째는 마일즈 스파이더맨 발견, 두 번째는 토비 스파이더맨, 세 번째는 시크릿 워즈 연결떡밥인데, 사실 뭘로 추려도 그럴싸합니다. 이 둠대랑 C5에서 풀기 전까진요. 일단 데스틴 감독이나 제작진들이 나중에 비하인드를 풀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관련 떡밥들만 바로 다뤄볼게요. 다음은 무띵 인스타 DM으로 받은 질문인데요. 내가 생각한 이번 영화에서 큰 떡밥 중 하나는 네드의 빌런 떡밥임. 네드가 식료품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중독으로 이끈 약물을 사먹는 장면이 있고, 스스로도 이를 끊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결국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 네드가 얼마나 이것을 끊기 어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함. 생각해보면 이런 뜬금없는 장면을 마블이 괜히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네드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결국 옐로우 고블린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네드가 슈퍼에서 샤크파이어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사먹죠. 사실 이때 톰 홀랜드의 무알코올 맥주 브랜드인 베로도 보입니다. 네드의 에너지 드링크 씬은 정확히 3차례에 거쳐서 보여주죠. 이 구매하는 장면 좀 길게, 피터가 지하철로 따라가면서 네드가 이걸 먹는 걸 보고, 집에 도착해서도 MJ가 몰래 이걸 빼서 남친이랑 꽁냥꽁냥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마블이 괜히 이런 장면을 넣었을 것 같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머 8 떡밥 이 정도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영화엔 요런 느낌의 떡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즉 제작진들이 의도적으로 관객들에게 상상을 심어주는 형태라 볼 수 있고, 이 드링크 떡밥이 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고블린 계열 빌런의 원리 자체가 정확하게 이런 약물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원작에서 노먼 오스본의 포뮬러는 힘을 주는 대신 이렇게 정신을 갉아먹는 약물이었고, 호크블린은 이 부작용을 제거한 계량판을 쓰죠. 즉 무언가를 삼켜서 힘을 얻고 대신 자아를 잃는다라는 설정이 이 고블린 서사의 뼈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영화의 배치가 다르게 보이죠. 네드는 지금 에너지 드링크 하나 못 끊는 사람이고, 만약 훗날 훨씬 위험한 걸 손에 쥐었을 때 네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보여준 거라면 꽤 잘 짜인 복선이죠. 자,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MJ가 어떤 대기업 면접에 붙었는데 거절하는 장면이 있죠. 이 회사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냥 소울리스 코퍼레이션 이라고만 하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오스코프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만약 이 떡밥을 나중에 풀게 된다면 결국 중독성 물질에 취약한 네드, 그리고 MJ의 이름 없는 대기업 떡밥을 동시에 던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드는 노염에서 슬링링을 만지자마자 포탈을 열었죠. I just wish we could see him. 우리 오이 형이 수개월 걸린 거를 얘는 그냥 이틀 만에 해버립니다. 또 집안에 마법이 흐른다 말했고, 마지막엔 오이 형의 망토까지 사용하죠. Thank you, Mr. Cape, sir. 이번 영화에서 네드의 마법 능력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도 언젠간 풀 거라고 봅니다. 정리해보면 네드의 마법적인 재능, 의존적인 성향, 조작된 기억까지 네드를 빌런화시키기엔 최적의 조건이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유머 파일 떡밥 이 정도의 장면이라 보고요. 마블이 네드의 빌런화를 구체화시킨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 떡밥들을 써먹지 않을까. 마담 앱이랑 크레이브는 나오나요?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분은 잠을 안 자나요? 거의 안 잔다고 알고 있습니다. 헐크가 엔드게임 때 손가락 튕겨서 팔이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이번 스파이더맨 작품에선 회복을 다 한 건가요? 그 다음에 나온 이상한 변호사 노근영이라는 드라마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샹치 쿠키에선 이렇게 깁스 차고 있다가 이 노근영이라는 드라마에서 억제기도 나오고 팔이 회복하는 과정도 보여줬죠. 드라마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부팅 몰아보기로 봐. 근데 보니까 결국 피터 파커는 대학교도 못 가고 고졸로 남았는데 그 장비랑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했을까요? 갤럭시도 최신판 쓰던데. 대체 피터 돈은 어디서 나오냐, 요런 말들도 되게 많은데요. 일단 피터가 사는 집만 해도 뉴욕 한가운데, 아무리 성명 낀 창고를 개조해 쓴다 해도 한 달에 돈 1,000원 우습게 나가겠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최신폰에 이 첨단 장비들만 해도 몇 천원 나가 보이죠. 개봉 전에 뉴욕에서 열린 브랜뉴데이 팝업을 보시면 이 고양이 실종 전단지 같은 것도 벽에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피터가 푼돈벌이 할 수 있는 수단들, 요런 걸 제작진들이 약간의 떡밥으로 깔아뒀고, 개인적으로 메이 숙모의 유산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피터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메이 숙모의 유산은 남아있겠죠. 또 피터가 토니와 해피와도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메이 숙모의 사망 이후에 해피가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줬을 것 같고요. 이 데드풀과 울버린 보면 해피가 살짝 나오는데, Get back out there. We'll keep an eye on you. Good luck. 사실상 토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른팔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겠죠. 징그레이가 퍼니셔에 들어갔을 때 와우 이 사람은 미쳤는걸?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봐야지 알 수 있나요? 이거는 퍼니셔가 나온 드라마 전체랑 얼마 전에 50분짜리로 나왔던 그 퍼니셔 원 라스트 키를 보시면 되는데요.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드리면 퍼니셔는 원래 미국 해병대 특수 교관 출신이에요. 근데 모종의 사건으로 가족 전부가 몰살당합니다. 이 프랭크가 보는 눈앞에서요. 그 이후로 한창을 방황하다가 마피아부터 동네 잡범들까지 사회 악이라 불린 것들은 그냥 싹 다 싸그리 그냥 죽여버리고 다닙니다. 일은 그대로 처벌해버리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진이 프랭크 머리에 들어서 본 건 아마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장면부터 지금까지 분노와 고독 속에 살아온 모습이겠죠. 사실 징그레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퍼니셔의 톤이 지금까지는 그대로 쭉 유지돼 왔는데 이번 영화에서 많이 바뀝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She tells me I gotta come watch you. Did she actually say that to you? Are you blushing? How could you tell if I was blushing? I'm wearing a mask. 기존의 퍼니셔 톤을 좋아했던 팬들은 실망 좀 했을 거예요 아마. 옐레나가 등장한 것은 다음 영화 둠스데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원래 그 자리는 실버 세이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보다 다른 캐릭터 비중이 높아져서 옐레나 카메오 등장시킨 스토리로 바꾼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꿀백님 5,000원 감사하고요. 원작의 실버 세이브를 끌어오셨는데
사실 지금 옐레나가 나와도 사람들 반응이 아니 블랙이도 스칼렛 요한슨 아니었어?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실버 세이브를 데리고 오면 사고 납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의견 같아요. 사실 MJ 옥상 씬도 실버 세이블 떡밥이 살짝 나왔죠. 근데 지금 소니 쪽의 사정을 보면 이 실버 세이블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캐릭터의 등장 계획이 빠그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실버 세이블의 인지도, 역할면에서 크게 데려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향후 발판이 될 이 뉴 어벤져스의 리더를 이번 영화에 끌어오고 이 스파이더맨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거죠. 마지막 징그레이 버스 타고 가는 장면에서 가을 분위기 숲길로 가던데 분위기가 딱 엑스맨션 주변 풍경 같던데 엑스맨션 가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저도 다시 보면서 마지막 장면 더 유심히 봤는데 이 가을풍의 분위기나 들판 온도, 습도 딱 엑스맨션 떠오르게 만들죠. 끝에 약간 건물도 보이긴 하더라. 아직 616 지구엔 엑스맨션이 있는지도 또 다른 엑스맨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니 진이 어디로 갔는지는 다음 영화에 나오겠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엑스맨은 다른 지구의 존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징그레는 어떻게 MCU 지구에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엑스맨은 다른 지구의 존재가 맞긴 했는데요. 7년 전에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지구의 엑스맨들은 또 따로 있고요. 지금 616 지구에도 엑스맨들이 존재한다는 설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징그레 같은 엑스맨들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폭스 엑스맨들은 우리가 봤던 그 울버린, 매그니토, 사이클롭스 등등 원래 요 멤버들이 메인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옆 동네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근데 디즈니가 이걸 한 방에 다 먹어버렸죠. 이제 맘대로 출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만든 첫 영화가 지난 데드풀과 울버린이었죠. Suck it, Fox. I'm going to Disneyland. 그 밖에 MCU엔 뮤턴트를 하나둘씩 야금야금 넣고 있긴 합니다. 이 잼민이 미즈마블부터 블랙팬서에 나왔던 네이머, 얘네가 다 뮤턴트인데 근데 엑스맨 1편에 나온 게 2001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됐습니다. 배우 갈아 끼워야겠죠. 근데 울버린의 휴잭맨이나 패트릭 스튜어트의 찰스, 이현웅의 매그니토 등등은 아직까지도 건재하시죠. 근데 마블이 이제 이걸 싹 다 리부트합니다. 남은 어벤져스 2편 끝나면요, 지금까지 마블이 연병 떨었던 그 멀티버스가 끝이 나고요, 이제 엑스맨을 메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꺼낸 리부트 카드가 이번 징그레인 거죠. 기존의 엑스맨들은 다 리부트하고 아예 젊은 배우들로 교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그레 같은 친구들은 616 지구에 존재했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존재할 겁니다. 아마 엑스맨의 메인 멤버인 로그, 비스트, 사이클롭스 요런 친구들이 한 명씩 나오겠죠. 어떻게 등장시키냐는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에 달려있고요. 나머지 멤버들이 616 지구에서 튀어나올지 다른 우주에서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616 지구의 엑스맨은 징그레이 혼자일지도 모르고 나중에 모든 행성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엑스맨 멤버들이 구성될 수 있겠죠. 이건 우리 빡빡이 형한테 달려있죠. 일단 엑스맨 캐스팅이 점점 짜여지고 있는데 요건 제가 엑스맨 영상에서 단독으로 다뤄볼게요. 핸드 저 여자 배우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핸드 여자 배우분은 제가 인스타다가 알게 됐는데 이분이시더라고요. 핸드의 리더 스노우 역을 맡으신 판 샤오샹이란 분인데 유수 선출에다가 액션 배우, 주로 스턴트 더블로 활동 중이시고 샹치에서 샬링의 스턴트, 더마블스에서는 미즈마블의 스턴트 하셨고요. 또 영화에 거의 1분도 안 되게 나오셨지만 겁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분, 그거 내 옷 아니에요? 애 주인공. 이분은 신예 배우 테린 마리 버틀러라는 분인데요. 형 뭐해? 그 애누로 섭외 안 하고.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들을 읽어보고 재밌는 떡밥풀이 시간까지 진행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다들? 제가 미처 못 읽은 DM만 200개가 넘고 진짜 아직도 못한 게 진짜 많아요. 둠스팅크 안 한 지 10일째야. 그래서 스파팅크는 한 템포 쉬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오디세이도 개봉했으니까 꼭 보러 갔다 오시고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무띵이었고요. 다음 스파팅크 언제 뜰지 모르니까 빨간 버튼과 알람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